70대 이후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력이 넘치는 분들을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그리고 마음가짐만 제대로 관리하면 누구나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양제만 챙겨 먹는다고 기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제대로 쓰고 뇌를 자극하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기력을 유지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력이 넘치는 분들의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은퇴 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퇴직 후 점점 무기력해지고 피곤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력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지만 이제는 외출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변화를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며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수면 습관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것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생활 습관에 따라 건강 상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면 누구나 기력이 넘치는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만 유지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기력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높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피로를 덜 느끼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뼈 건강도 함께 유지할 수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스쿼트만 꾸준히 해도 하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나 물병을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점점 몸이 적응하면서 기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몸이 더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직접 경험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7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 외에도 기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심폐 건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립니다.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걷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경사진 길을 걷는 것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연성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몸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일상생활이 편안합니다. 실제로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넘어질 위험이 낮고 낙상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체의 긴장을 풀어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 가볍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허리와 어깨, 다리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들은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 감각도 길러줍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허리와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잠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을 돕고 다음날 아침 몸이 개운해집니다. 꾸준히 유연성을 관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동량이 많고 활력이 넘칩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자주 결린다면 지금부터라도 유연성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대표적인 뇌 건강 활동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손과 눈, 귀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도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 손을 움직이고 사고하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어울리면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뇌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 종교 모임, 지역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방법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뇌가 더 많이 활동하고 기억력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일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관리도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스트레스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고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마음 비우기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가끔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신체 활동을 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웃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결국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은 긍정적인 생각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기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 콩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포함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기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견과류, 올리브유, 연어 같은 음식에는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뇌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공된 기름이나 튀긴 음식은 피하고 자연 상태의 건강한 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 기력이 살아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일까요?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색소, 나트륨, 설탕 같은 인공 첨가물이 많아 몸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성분들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피로감을 증가시키며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면
자연 상태의 음식을 최대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을 주로 먹으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연식품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신체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면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식습관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몸속 독소가 줄어들면서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이 기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수분 부족은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피부 건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식사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소화 기능도 원활해집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더 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도 촉촉해지고 몸속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물을 잘 마시는 습관만 들여도 건강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력 유지를 위해 또 어떤 요소를 관리해야 할까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기력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생각의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면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과다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몸도 그에 맞춰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몸도 점점 더 피로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무조건 좋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문제를 건강하게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는 노년기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글쓰기 같은 취미 활동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 심리적인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좋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는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 하루가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소통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뇌가 계속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립된 생활은 신체 활동을 줄이고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깁니다. 종교 활동, 봉사 활동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방법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몸의 회복이 느려지고 피로가 쌓이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할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과 세포가 회복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뇌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정리하면서 더 맑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신체는 해독 과정을 거치며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밤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다음 날 아침부터 무기력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좋은 수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면 뇌가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취침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잠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낮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다음날 기운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일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낮잠을 잘 활용하면 피로를 회복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낮잠을 자면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짧은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오후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낮잠 시간이 1시간 이상 길어지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을 자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난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더욱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조절하면 밤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기력 넘치는 생활을 지속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자극하며 올바른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젊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날은 가족이 모이는 행복한 날이어야 하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설날 이혼 사유들을 보면 많은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의 불평등, 고부 갈등, 돈 문제, 그리고 소통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죠. 설날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로 흘러가곤 합니다. 오늘은 설날 이혼의 주요 사유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설날 이혼 사유 1. 가사 노동의 불공평한 분담.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아내의 부담. 설날이 다가오면 아내들은 명절 준비로 인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음식 준비, 집안 청소, 손님 맞이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며 점점 지쳐가고 이로 인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남편은 명절 동안 집안일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분담은 아내에게 좌절감을 주고 감정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역할 부족. 남편이 명절 준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아내는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설거지, 요리 준비, 손님 맞이 등 아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남편이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큰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을 나를 돕지 않는다, 내 고생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남편이 명절은 원래 여자가 고생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명절 동안 아내를 돕지 않는 태도는 이혼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요인이 됩니다.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이 만드는 감정적 폭발. 설날 동안 아내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입니다. 남편이 돕지 않고 가족들조차 당연하게 여기면 아내는 점점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은 갈등이 생겨도 그동안 쌓여온 스트레스와 서운함이 폭발해 크게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희생하는 만큼 남편이나 가족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때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폭발은 설날 이후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설날 이혼 사유. 이 고부 갈등의 재발과 심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갈등이 부부 문제로 확산. 명절 동안 고부 간 갈등은 설날 이혼 사유 중 가장 빈번한 문제로 꼽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 차이가 부부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요즘 애들은 명절 음식을 이렇게 간단히 하니? 라고 지적하면 며느리는 서운함과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한쪽 편만 든다면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문제는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신뢰와 관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가 불만을 키움. 고부 갈등이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중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편만 들거나 며느리의 입장을 무시한다면 며느리는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니다라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편만 들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시어머니 역시 서운함과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갈등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내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중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갈등은 훨씬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소극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태도를 보인다면 명절이 끝난 후에도 갈등의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한 감정의 피로.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부 간 갈등은 부부에게 감정적 피로를 누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매년 같은 문제로 다투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부부는 결국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며느리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명절을 즐기는 대신 긴장과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반복되는 갈등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방치될 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피로가 누적된 부부는
설날 이후 갈등을 끝내고 싶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설날 이혼 사유 3. 재정적 문제와 갈등. 명절에 발생하는 과도한 지출과 돈 문제. 설날은 가족 모임과 선물 준비, 음식 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한정된 노후 자금으로 생활하는 부부에게는 이런 명절 지출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거나 용돈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크지만 남편은 이런 지출을 불필요한 낭비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 차이는 부부간 말다툼이나 불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냐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신뢰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갈등은 명절 동안 쉽게 드러나며 설날 이후에도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인한 부부 간 갈등. 명절 기간에는 자녀나 친척들 간의 금전 거래가 부부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에게 과도한 용돈을 주거나 아내가 친정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지원할 때 상대방이 이를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어? 라는 말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 부부는 돈 문제에 있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금전 거래는 부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를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부부 간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설날 같은 시기에 이를 미리 상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재정 관리 방식의 차이는 명절 동안 부부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한쪽은 절약을 중시하는 반면 다른 쪽은 명절 동안만큼은 풍족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가 있나? 라고 묻는다면 아내는 명절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 방식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다 보면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안정적인 재정 계획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재정 문제를 놓고 대화를 피하거나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설날 이후 부부 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설날 이혼 사유 4배우자의 무관심과 소통 부족. 당연히 알겠지라는 태도로 대화가 단절됨. 부부간의 소통 부족은 갈등이 심화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을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며 대화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명절 준비로 지쳐 있을 때 남편이 설날에 늘 하는 일이니 별로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가정해버리면 아내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아내가 알아주길 바라며 침묵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언의 태도는 부부 사이에 점점 더 큰 벽을 만들며 결국 명절 후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소통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고 대화하는 노력이 없다면 작은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명절 동안의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적으로 확대됨. 설날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사소한 대화 속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도 쉽게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라고 한 말에 아내가 내가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 라고 응수하며 말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싸움은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 때문이지만 쌓여있던 감정적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내뱉는다면 그 말은 상대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말다툼이 결국 부부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설날 이후에도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불만과 상처가 드러나는 시기. 명절은 단순히 한두 번의 다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불만과 상처가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설날처럼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표면화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이 다시 떠오르며 아내는 늘 이런 식이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나 요구가 왜 항상 나를 몰아세우기만 하지? 라는 불만으로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만은 설날과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 터져나오기 쉽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면 관계의 균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불만을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솔직히 이야기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쌓인 감정을 방치하는 것은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5. 설날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명절 준비를 부부가 함께 계획하고 분담하기. 설날 이혼을 예방하려면 명절 준비에 부담을 한 사람이 떠안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아내가 대부분의 명절 준비를 도맡아 하는 경우 스트레스와 피로는 감정적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부가 설날 준비를 사전에 계획하고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장보기와 음식 준비 일부를 맡고 아내가 청소와 손님 맞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명절 준비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면 부부 간의 신뢰가 쌓이고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요리 준비를 도울게. 이건 내가 맡을게라는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명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날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고부 갈등을 미리 조율하고 남편의 중재 역할 강조하기. 고부 갈등은 설날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거나 요구를 할 때 남편이 어머니, 이건 제가 도울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상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시어머니의 말을 과민하게 받아들인다면 남편은 어머니께서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라고 설명하며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을 방치하면 갈등은 부부 관계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아내에게 각각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예방하려면 남편이 양쪽을 모두 이해하려는 태도로 중재에 나서는 것이 부부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명절 동안 돈 문제와 대화를 미리 정리하고 공유하기. 명절 동안 돈 문제는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명절 지출에 대한 계획과 대화를 미리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설날에는 자녀들에게 얼마를 줄지, 음식 비용은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쪽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생각하는 지출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지출은 부부 공동의 재정에서 나가는 만큼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돈 문제는 작은 오해로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부터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 만들기. 설날처럼 바쁜 시기에도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절 준비와 손님 맞이로 바쁜 와중에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많이 힘들지 않았어?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같은 간단한 질문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오해가 생기기 전에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절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대화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설날을 기회로 삼아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설날 이혼의 주요 사유들은 명절 스트레스, 고부 갈등, 돈 문제, 그리고 소통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하고 작은 노력을 더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날은 가족이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어야 하며 부부 간의 이해와 배려가 그 화목함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셔서 이번 설날은 갈등 대신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요. 설날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하지만 설날 이후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명절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일지 몰라도 오랜 시간 쌓여온 갈등과 스트레스가 터져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 부부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묻어두었던 문제들이 설날 같은 특별한 날을 기점으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노년 부부의 갈등 원인과 이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설날 이후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폭발. 설날은 부부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아내는 명절 준비와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감으로, 남편은 명절 동안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과 집안일로 인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설날이 끝난 후에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해? 라며 한쪽이 불만을 터뜨리면 작은 말싸움이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명절 동안 쌓였던 피로와 불만이 표출되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더 날카롭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부는 명절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 및 가족 간 갈등의 여파.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고부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이 부부 사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불화가 발생하면 남편은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다른 친척들과의 마찰도 부부 사이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어 설날 동안의 가족 간 말다툼이 남편과 아내 간의 의견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명절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부부 관계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단순히 외부 요인으로 끝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기대치와 소통의 부재. 부부가 설날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다를 경우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설날을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아내는 명절 준비와 접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차는 서로의 기대를 맞추지 못한 채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60대 이상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넘기는 사소한 일들이 쌓여 큰 오해와 불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부부가 설날 이후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2. 노년 부부가 겪는 근본적인 문제들. 은퇴 후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한 갈등. 60대 이후 부부가 흔히 겪는 문제는 은퇴 후 생활 패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아내는 이미 집안에서의 역할과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남편의 개입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내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아내는 나만의 방식이 있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패턴이 엇갈리다 보면 작은 의견 충돌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설날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함께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부부가 미리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적 거리감. 60대 이상 부부가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쌓인 감정적 거리감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나 관심이 줄어들며 감정적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대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관계를 점점 냉랭하게 만들며 부부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날처럼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에는 이러한 감정적 거리감이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명절 준비로 인해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태도에 더 서운함을 느끼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불만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감정적 단절은 명절 이후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경제적 문제와 재정 관리에 대한 불만. 60대 이후 부부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은퇴 후 줄어든 소득과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으로 인해 재정적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설날에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가족 모임을 준비하는데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이런 데 돈을 쓰냐 혹은 당신은 돈 관리가 엉망이야와 같은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서로를 탓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편은 내가 충분히 벌어왔는데 왜 부족하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문제와 재정 관리에 대한 불만은 부부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함께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흔히 하는 실수. 갈등을 방치하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음. 부부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방치하면 문제는 오히려 커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0대 이상 부부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문제를 묵인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명절 준비에 대한 불만을 속으로 사귀며 남편은 그런 아내의 불편한 태도를 무시하며 넘어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방치된 갈등은 서로의 감정을 더욱 억누르게 만들고 언젠가 폭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의 공통적인 실수는 이처럼 갈등을 제때 해결하지 않고 묵혀두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실수입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부부간의 갈등은 종종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더 심화됩니다. 특히 설날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서로의 행동이나 말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명절 준비에 지쳐 짜증을 내면 남편은 이를 나를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무심하게 행동하면 아내는 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서운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에 치우친 대화는 해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해줘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함. 설날 이후 부부 갈등이 깊어질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자녀, 친구에게 문제를 털어놓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쪽 편만 들거나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가 맞아, 아빠가 더 신경 써야지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아빠가 충분히 했는데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둘만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는 부부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4. 설날 이후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법. 대화로 소통의 문을 열기. 설날 이후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소통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문제를 방치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설날 동안 느낀 스트레스나 불만을 남편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다면 남편도 그 이유를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는 식의 방어적인 말보다는 요즘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다 보면 상대방의 고충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는 지나간 잘못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부 상담 및 전문가의 도움 활용하기.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는 두 사람 간의 대화 패턴을 분석하고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은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자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담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설날 이후와 같이 감정적으로 격한 시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필요하다면 상담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는 부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갈등보다 공통의 목표를 찾고 협력하기.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갈등을 강조하기보다는 공통된 목표를 찾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주들에게 더 좋은 가족 분위기를 제공하거나 서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면 부부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설날 동안 발생한 갈등을 돌아보며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통의 목표는 서로를 분열시키는 대신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신뢰와 유대감이 더욱 강화됩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임을 잊지 마세요. 갈등보다 더 큰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부부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한 방법.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습관 만들기.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부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소통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오해를 만들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설날 동안 느낀 고충을 표현할 때 남편이 그냥 넘길 일 가지고 왜 그래? 라고 반응하면 아내는 더 큰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피로나 불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남편 역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힘들었겠다.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처럼 구체적인 배려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은 단순히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면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새로운 취미 공유하기. 부부 관계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공통된 취미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설날처럼 분주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사람만의 조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것은 부부가 신선한 에너지를 느끼고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 교실에 함께 다니거나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같은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부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부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과거의 갈등을 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단단히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설날뿐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부부 관계는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노력으로 단단해집니다. 설날처럼 특별한 시기에는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런 태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부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차려준 식사에 대해 정말 맛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가사나 자비를 도울 때 당신 덕분에 한결 수월해졌어라는 말을 전하면 남편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서로를 향한 작은 감사와 칭찬은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설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평소에도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살피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에서의 존중과 인정이야말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설날 이후 노년 부부의 이혼은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오늘 말씀드린 소통과 배려, 협력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료입니다. 설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행복하고 단단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